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체제가 막이 올랐습니다. 까다로운 과제들이 신임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네. 60%가 넘는 지지율로 이낙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아마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낙연 후보 지금 대표가 됐죠. 50%를 넘느냐 말느냐 제가 아마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을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많은 언론들이 전망했던 대로 거의 과반 넘었고요. 60%.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마 추미애 대표나 이해찬 대표 때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60% 정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위 싸움도 치열했는데요. 결국은 아마 대의원 투표에서 이겼거든요. 김부겸 후보가 이겨서 권리당원이라든지 일반 여론조사에서 좀 더 나온 이제 박주민 후보보다 이제 대의원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대의원 투표에서 이긴 결국은 김부겸 후보가 2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그 2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주민 의원이 사실 선수도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늦게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라서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보면 대의원 표만 뒤지고 다른 투표에서는 다 이겼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보면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대의원 한 사람 투표가 다 권리당원 60표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대의원 아다시피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나 하면 이런 분들이 선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표에서 아무래도 좀 특히 영남권에서 그러니까 TK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까지 아마 김부겸 후보를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다 그러면 아마 박주민 후보는 3위를 했지만 다 많은 언론에서 보듯이 아마 다음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오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낙연 지금 대표가 7개월밖에 못 해요. 그럼 내년에 이제 당대표를 다시 나올지 아니면 대권으로 갈지 고민 중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치고는 너무 국민들 그 관심 끌기에 실패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이다. 이런 이제 것 때문에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흥미가 너무 없었다. 오히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전당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 전당대회보다도 더 관심 끌기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당대표가 기존의 그런 노선과 좀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여당 내의 야당의 목소리 이런 걸 좀 대변하면서 희망의 일부를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선사하는 이런 이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쭉 보면은 결국 그 폐쇄적인 선출 규정 때문에 대의원이다 권리당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강성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눈살 좀 찌푸리게 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신임 대표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꼽는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당연히 아마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마 저는 근데 가장 크게는 아마 이제 여야 간 협치 문제를 복원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좀 대화는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풀어야 할 과제, 여야 간의 이제 협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생각은 결국에 그 이낙연 당대표의 제일 과제는 물론 이제 코로나 극복도 중요합니다만은 정치를 복원시켜야 된다. 지금 정치의 실종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180석 슈퍼 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국회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당대표가 청와대와 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 어차피 대권 후보를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러려면은 야당과의 협치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여야 간의 그 협치 문제에 있어서 이낙연 신임 대표도 그러니까 취임 선출되고 나서 관련된 인터뷰에 대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이 양보할 것은 하겠다. 원칙 있는 협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통합당의 태도 변화가 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국정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국정의 주도권은 뭐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집권 여당이에요. 집권 여당이 뭔가 품으려는 노력을 보여줘야죠. 예를 들어서 지난 국회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지금 상임위원장이다 이런 걸 일방적으로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난 30년, 40년 동안 국회의 그 소중한 관행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반대한다 손 치더라도 이낙연 당대표가 기꺼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통합당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극단적인 세력과의 선긋기 이 부분에 대한 전제를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 극우 세력과의 그런 부분은 예. 지금 아시다시피 김종인 비대위에서도 오히려 당내에서 일부분 비판을 받으면서 감수하면서까지 이른바 강성 또 극우 세력과 손절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1차적으로는 야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당대표가 할 일은 뭐 야당 보고 먼저 무슨 양보를 해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권 후보면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찌 보면 이제 뭐 이 국회 부의장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가 이게 뭐 초반부터 계속 문제가 된 게 우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데 뭐 지금 와서 다시 뭐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렇게 얘기는 무리인 것 같고요. 아마 당초에 11대 7로 갔던 거 있어요. 저는 항상 그 얘기는 했는데 그 정도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협치라는 게 문제가 어느 정도 뭐 그동안의 것들 다 무력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이낙연 대표 취임하고 나서 사법감시특별위원회 이런 거 받아들여달라. 그러니까 새롭게 좀 뭔가 다시 좀 검토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니까 뭐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런 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의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법특별위원회 만든다 그러면 이제 법사위와의 관계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아마 이제 법사위는 그냥 인정하겠다는 것이 잘 모르겠는데 굳이 제가 보기 법사위하고 상충되는 특별위원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낙연 대표와 또 야당의 대표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 둘 간의 인연이 굉장히 많이 또 주목이 되고 있어요. 과거 기자 시절부터 서로 이제 함께했던 인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궁합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뭐 제가 두 분의 그 오랜 인연을 속속들이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냥 첫 인상에 이해찬 당대표보다는 낫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케미가 맞지 않을까. 이낙연 대표도 상당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뭐 궁합이 좀 기대해도 될 만하지 않을까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낙연 당대표는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7개월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치적인 내공으로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당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 풀어나가야 할 과제 두 분 다 뭐 협치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사실 코로나 전국에서 네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 뭐 대안 마련 이런 부분도 이낙연 신임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낙연 의원은 이낙연 대표는 50%만 지원을 해야 된다. 선별적 지급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지급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전 국민 지원이 맞다고 보는데요. 1차 때도 그 전 국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선별적으로 하자 그랬고 지금 야당에서도 선별적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4차 추경으로 하자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신임 당대표가 됐는데 그래도 오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아마 7개월이면 지금 정기국회 3, 4개월이 아마 핵심적일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아마 당에서 당론을 정할 때 새로 신임 당대표 의견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야당과도 합의가 될 가능성이 쉽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하루 새롭게 문을 여는 국회 분위기 좀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이 오는 3일이라고 방현덕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좀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100일을 쭉 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마 비대위원장 하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옥신각신 했잖아요. 네. 한번 뒤집어졌다가 다시 했다 이러면서 그런 거에 비하면 어쨌든 좀 이제 극우 쪽은 좀 어쨌든 끊어내면서 5.18 뭐 광주 뭐 무릎 사과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정강 정책에 지금 말씀처럼 기본소득도 넣고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지지율도 올랐었거든요. 중도층에 결국은 약간 호소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지율 역전도 한번 됐었습니다. 결국은 정당이라는 거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몇몇 의원들이 당명이라든지 아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번 아마 비대위원장 찬성 반대보다는 훨씬 소수일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그래도 김정인 비대위원장 와서 지지율도 올랐는데 왜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 소수의 목소리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상당히 그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었다. 뭐냐면은 이제 정치권에서 의제를 선점하는 그 의제 설정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아시다시피 기본소득 개념을 정치권에서 최초로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이 기본소득 개념이란 데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데 아까 이제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지사가 뭐 전 국민한테 10조씩 뭐 100번 줘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동적인 주장이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이제 선별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또 재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의제 설정, 선점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그 행보를 보면은 정책적인 것은 기본소득,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적인 우리 당의 메신저로서의 그 행보를 보면 최근에 5.18 묘역에 가서 무릎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 극우라고 하는 분들하고는 가급적 좀 손절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진보다 보수다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하는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행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단히 성공적인 였다, 100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평가들이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당내에서 앞서 현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강경 세력들, 어찌 보면 자강론을 주장했던 그 세력들도 지금은 좀 조용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정강정책 발표, 당명 선정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정하는 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긴 했다고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그러면 크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3일 그 100일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정강 정책이다 또 당명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차대한 안건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든 정상적인 그런 토의나 회의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든 또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제 전망으로는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의제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당이라면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선거에 승리를 하려면 내세울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통합당은 인물난에 겪고 있다. 이런 평가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정치권에서 인물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인물은 단련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또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저희 후보들이 저는 많은 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더 존재감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통합당에 인물이 없다.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수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좀 찾아야 한다.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잠재적인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그 보석 같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석 같은 사람들을 잘 갈고 닦으면은 충분히 있을 또 것이다. 후보가 예.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고민은 대권 후보 것 같아요. 아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들은 나오려는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그게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라를 했다든가 아니면 기반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권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떨어지지 않아요. 평소에 최근에 몇 번의 대선을 보면 쭉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가져가던 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잘 안 됩니다. 반기문 지난번에 사무총장을 보면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나온 분들이 잘 안 돼요. 저는 아마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 보궐선거보다 대선 후보가 지금 안 나오면 저는 아마 그 고민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좀 어느 정도를 보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도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저희 당에서도 당대표가 사퇴를 하면 그때부터 어찌 보면 대권 레이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아마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보기에 되지는 않는다.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기존에 나왔던 분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셧다운됐었던 국회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추가적인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14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 질문 그리고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라는 네네. 일정이 잡혀 있는데 정기국회에서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2차 재난지원금도 있고요. 아마 공수처 저희 당에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뭐 이건 여야 간의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은 이제 본회의 출석해야 투표하거든요. 근데 지금 확진자가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것 같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 문제도 아마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뭐 550조, 600조 정도 되는 아마 대규모 예산을 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아마 뭐 관계없는 거 아니냐 많이 이제 감액하려고 할 것 같고요. 아마 말씀드린 앞에 나온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어떻게든 뭔가 좀 그동안에 뭐 수사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마 10월 달에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국정감사가 핵심인데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실력을 발휘할 만한 장소인데 이번에 이제 특히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은 뭐 라임 사태입니까? 또 옵티머스 펀드 이런 금융 비리가 많이 있는데 실제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뭐 여러 번 지금 언론에 또 국민들 그 입방에 오르내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좀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공수처도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회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아니, 어떻습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당대표가 정말 제대로 된 당대표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린 자세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목표는 저기다. 그냥 밀어붙여.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협치가 의미가 없죠. 공수처 법안은 위헌성이 과거에부터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집권 여당에서조차도 공수처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요.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의 태도는 뭐냐면은 공수처 그냥 법을 바꿔서라도 지금은 야당의 비토권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자꾸 그 후보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그냥 강행하겠다. 지금 공수처하고 일반 국민들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민생이 지금 어려워 있는데 공수처 지금 한 달 빨리 만들고 6개월 늦게 만든다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예. 공수처에 오로지 관심 있는 분은 그냥 이 공수처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큰 무기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공수처에 관심이 없다고요. 제가 한 말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공수처 얘기도 정말 많이 한 얘기인데 저는 뭐 현재 재판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그냥 시간 끌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야당에서 이거 찬성할 리도 없고 그동안 계속 반대해왔죠. 위헌이라 여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후보 추천을 해야 되는데 후보 추천 안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헌재 끝나면 아마 후보 추천 안 하는 걸로 시간 끌 겁니다. 그리고 후보 추천해도 이분들이 결사 반대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을 정해놓고 안 하면 지난번에 규칙도 바꿨습니다만 다시 뭐 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엔 아니면 법을 안 바꾸면 뭐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법을 시행해 놨는데 지금 말씀처럼 뭐 헌재 간다, 위헌 추천 안 한다, 아니면 뭐 계속 주장하면서 제가 보기엔 뭐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반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렇게 공수처를 만약에 하려는 그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있는 법 특별감찰관은 왜 그렇게 임명을 안 합니까? 특별감찰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이야기 특별감찰관 지금 임명 안 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있는 법에 하라고 하는 것도 임명 안 하면서 공수처는 아직 법도 이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특별감찰관은 되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네. 공수처라든지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고 공수처도 임명하면 두 제도가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공수처로 간다 그러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제가 보기에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위헌 법률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거는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사실 입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예. 위헌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위헌 법률 같다고 해서 법을 집행하지 않거나 실행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예산안 관련된 심사도 정기국회 때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일 텐데 뭐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정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또 통합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로 시간이 또 투자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정기국회의 핵심적인 그 임무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예산 심사인데 저는 예산 심사 중에도 아까 코로나 재난지원금 예. 이 부분도 지금은 너무 쉽게 국채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지난번에 추경하고 또 예산 미집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아껴서라도 하려고 해야지 그냥 국채 발행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네, 국회에서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